농사,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자가 있다면 그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100원 들였으면 200원 받고 파는 거고 잘 팔리면 돈 버는 거고 기업이 못 팔리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 대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농업이라는 산업은 특성 자체가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보세요. 자,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써서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생산 요소 그러면 자본, 노동, 뭐 토지 이런 게 이제 생산 요소란 말이죠. 그런 걸 내가 들여서 자본을 들여서 노동력을 사서 기술을 들여서 생산을 해서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농업은 처음부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농지를 농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산 요소인 농지를 내 마음대로 거기다 아파트 질 수도 없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그 농지에다가 말하자면 골프장 만들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약 절반 정도, 농지의 약 절반 정도, 50% 정도는 절대 농지, 옛날엔 절대 농지라고 그래요. 요새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묶여 있어요. 농사 이외에는 못 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땅을 내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거기다 이용을 못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죠.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땅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농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을. 그리고 절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절반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데 대한민국에요. 그 땅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돼.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골프장 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들만 뭐 오케이 하면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질람 짓고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이게 농업의 특수성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래서 농지를 시장 경제에 막 맡겨가지고 아무렇게 누구나 아무나 막 사게 하고 팔게 하고 농지에다가 뭐 아파트를 만들든지 골프장을 만들든지 지 맘대로 하게 하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농업의 특수성이죠. 그게 뭔 말씀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농업에 간섭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어제 오늘 서울 와서 데모 많이 했어요. 옛날 같으면 보도도 좀 해주는데 요새는 농민들이 데모 해봐야 보도도 안 해줘요. 또 와서 서울 사람들 고통 불편하게 한다. 이 얘기만 해요. 근데 그게 농민들이 국가에다 대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가 뭐 보조금, 뭐 직불금, 뭐 돈 몇 푼 주는 거 우리 안 받겠다. 그거 안 받아도 좋다. 농지 내 맘대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도시 근교의 땅값은 다락같이 올라요. 말하자면 절대 농지가 속초나 강릉 근처에 지금 절대 농지 같으면 한 20만 원 논 같은 거요.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절대 농지가 아닌 농지는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고 못 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 입장에서는 야, 내 정부에서 돈 몇 푼 안 받겠다. 내 땅 내 맘대로 하게 해라.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농민들이. 그러나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어느 땅이 넓고 미국같이 넓고 아무리 넓은 나라라 하더라도 농지에 관한 한 자기 마음대로 소유자 마음대로 이용하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의 경우에도 친환경 농업의 경우에도 국가가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면적당 뭐 1헥타 3,000평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3,000평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받고 말지 그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 그런 농민들 많아요. 특히 수도권 근처. 아니 수도권이 아니라 도시 근교. 저 오지 농지는 풀었다 해도 농지값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죠. 그러나 도시 근교, 조그마한 도시 근교만 하더라도 속초가 그렇다니까요. 논이 20만 원이에요. 절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20만 원만 주면 사. 그런데 오히려 땅이 안 좋고 이런 작은 땅 이런 거는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못 사요.
열나는 거죠, 농민분들은. 예. 그것만 풀어주면 땅값 오르면 나 농사 안 짓겠다는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농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국가가 간섭을 하고 약간의 이제 보조도 하고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쌀 같은 거 직불해요. 직불금을 드려요. 논을 많이 간섭을 하고 논을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게 하니까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쌀을 안 잡수시잖아요. 우리 비건인에서는 쌀을 많이 잡수십니까? 쌀을 안 먹어요. 소비자들이 내남 없이. 그러니까 쌀값이 지금 곡물 위기, 뭐 식량 위기 하는데도 쌀값은 20-30%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창고마다 쌓여가지고 난리예요. 그것도 농민 탓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이 개방되면서요, 매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우리 국민 전체가 먹는 쌀 양이 아무리 소비가 줄어들었다 해도 400만 톤 먹습니다. 400만 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400만 톤이라는 물량을 이제 쌀을 먹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계속 줄지만 그 중에 한 10% 이상 되는 41만 톤, 40만 톤 정도가 매년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줘야 돼요. 그게 그 WTO 협상이 끝나면서, 말하자면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적으로 도입해 줘야 하는 물량이 40만 톤이에요. 영원히 사주게끔 협상을 해놨어요. 세상에 쌀 개방했으면 됐지. 관세화에 의해서 개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세 많이 주면 쌀 외국산 얼마든지 수입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의무적인 수입 물량 40만 톤이 있기 때문에 쌀 수출 국가들 중에서 쌀을 우리나라로 수출을 관세 높게 주고 팔 나라가 하나도 없죠. 의무 수입 물량으로 팔으면 관세 없거든요. 관세 5%밖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우리나라로선 사줘야 하는 쌀이 40만 톤인데 그 쌀을 파는 나라들이 주로 누군가 하면 미국, 태국, 호주 몇 개나, 한 5개 나라 정도. 그 물량은 매년 사줘야 돼요. 국가가 사줘야 돼요. 협상을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그게 농민 탓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불만이 많은 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일본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어느 식당에 가도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 일본 가시면, 갈 기회가 다시 있으시면 식당에, 어떤 식당도 아무리 허름한 식당에 가셔도 쌀이요, 너무 쌀밥이 맛있어요. 쌀밥이 맛이 없으면 식당이 안 돼요. 그게 고급 식당이 아니라도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그거는 뭐 미국도 100만 톤 정도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그 수입하는 나라가 식당에 안 가요. 쌀밥이 그렇게 스테인리스 그릇에다 팍 담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천하게. 1,000원. 한 공기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밥이 맛이 없으니까 안 먹죠. 나도 식당 밥 너무너무 맛이 없죠.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니 쌀은 쌓이고 생산된 것도 남고 매년 40만 톤 계속 들어오고, 옛날에 북한에다 한 50만 톤씩 포주기라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되지. 그 다음에 해외 원조를 해주려니까 해외 원조 하려면 WTO 허락을 맡아야 돼. 해외 원조도 마음대로 못 해줘요. 쌀 수출하는 나라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가 파키스탄에 예컨대 어렵잖아요, 요새. 원조를 해주면은 미국 놈들이 또는 태국이나 이런 쌀 수출하는 나라들이 자기네 쌀 못 팔아먹는다고 자기네 나라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식료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쌀값이 폭락하는 거니까 농민들이 정부에다 대고 이거 좀 보상 어떻게 좀 해달라. 정말 안타까워서 데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도라도 해줬어요. 요새는 보도도 안 해줘요.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네, 농민들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30년 내에 대한민국 농업은 살아 있을란가 몰라도 조금은, 농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소농 나이 많은 분들 다 없어지죠. 그렇죠? 저가 농사를 600평이라도 하다가 저가 죽으면 누가 농사 지을 겁니까? 우리 아들 보고 농사 지으라 그럽니까? 절대 안 하죠. 노인들 죽으면 없어요. 후계 없어요. 그래서 젊은 후계자를 모으려고 정부가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 이런 제도를 많이 써도 젊은 농부가 안 생겨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로 들어오는 청년 농업 젊은 사람 30, 40대보다는
후계 농을 더 육성합니다. 아버지가 농사짓던 그걸 물려받는 아들들. 그래서 가업으로 이렇게 이어가게끔. 그래서 굉장히 그 아버지의 농사를 이렇게 몇 대씩 이렇게 물려받고 그런 분들한테 대한 지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긍심을 느끼게 해줘요. 내가 농촌에 살면서 농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면서 지구를 살린다. 지구를 살린다. 환경을 살린다. 아까 선생님이 농약 제초제 이게 논에만 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쓸러 내려가지고 바다까지 강을 따라서 처음 들어보셨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실 줄 알아. 우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에서 강조했던 것이 안전성만 강조했어요. 먹으면 안전하다. 그거 하나 하고 그거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생태 환경 보전이에요. 생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만 하지 말고 얼마만큼 생태가 살아나는지를 매년 조사해라. 그게 인증이 돼야지. 그게 뭐 저도 글도 뭐 하도 수십 년 썼어요. 그런 글을 칼럼도 많이 쓰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고려대 학생들이 왔다 갔다니까요. 왜 왔냐 그랬더니 진흥청에서 연구를 시켜서 고대에다가 연구차 왔다는 거예요. 대학원 학생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1년에 몇 차에 걸쳐서 저는 유기농장이니까 그 생태 환경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연구 단계는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곤충을 살리고 저는 어렸을 때 메뚜기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고 처음 봤어요. 메뚜기 잡으러 오세요. 사과는 별 볼 일 없는데 메뚜기는 무지하게 많아요. 어렸을 때 메뚜기 우리 많이 잡아 먹었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요 봄 되면 요만하게 생겨요. 조그만한 게. 그게 벌쩍벌쩍 막 뛰어다녀요. 풀 사이로. 그러다가 지금쯤은 한 2, 3cm 정도로 컸어요. 메뚜기가. 신기해요.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고대 학생들이 이제 그 연구진들이 연구에 갔으니까 아마 여러 군데 했겠죠. 그게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도 좀 보여주라 부탁을 해놨죠. 그래서 친환경 유기생태 농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걸 하는 농민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정말 뜻이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저는 진짜 농민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취미농이죠. 어떻게 보면 지가 좋아서 고생하는 거지. 뭐 저가 그런데 진짜 먹고 사는 농민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거든. 그분들이 애국자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한 놈도 애국자 같지가 않아. 이놈 저놈 따질 것 없이 순엉터리들 말이야. 근데 저런 분들은 어디 가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윤 교수가 바카스라도 한 병 사드리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겠어요? 인정해드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가면 손 붙잡고 막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90도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땅이 한 3,000평이 예컨대 있잖아요. 내 땅이. 그러면 3,000평을 다 친환경 농업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 보조가 있긴 있으면 직불금이 있긴 있는데 헥타에 200만 원이라니까요. 안 받고 말지예요. 안 받고 말지. 그걸 좀 대폭 높여라. 우리는 요구 계속해요. 돈이 없대요. 정부가. 돈이 왜 없어요? 엉뚱한 데 써서 없죠. 시골에 가봐요. 엉뚱한 건물도 얼마나 많은데요. 텅텅 빈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3,000평을 농사 짓는다 그러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개중에 2,000평은 관행을 해. 관행 농사를 짓고 1,000평을 친환경을 해. 그 반대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 한 해 농사 망치면 누가 뭐 도와줍니까? 특히 과수 농사의 경우에는요.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한번 망하면 그 해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알프소톰에 어렵게 됐다 그랬잖아요. 3년 만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실패했다고. 약도 잘 안 쳐주고 간섭도 안 하고 잘 돌봐주질 않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이제 이웃에 계신 농민분들한테 아이고, 윤 교수. 그런 거 갖고 뭘 그러냐.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어른들은 평생을 겪고 오신 거예요. 당신같이 조금 한 해 그랬다고 그 난리를 치고 말이야. 실망하고 한심스러운 거지 이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평생 겪고 오셨어요. 이게 저는 우리 농촌 현장에서 농촌을 지키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자식들 다 키우고 지금 80대, 90대 어르신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우리 키워 우리가 잘났다 그러지만 뭐가 잘났습니까? 그런 어른들 부모들 계시기 때문에 공부하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 70대, 60대, 70대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도시에 와서 자식들이 좀 모셔가려고 해도 안 가. 답답하다고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악하게 그냥 사셔요. 제가 칼럼 하나에다가 여러분 저 이 도시에 65세 만 65세가 넘어가면요 뭘 주는가 하면 저도 안 쓰다가 써요. 하도 열받아서 이런 카드를 줍니다. 복지 카드. 65세가 넘으면 전국에 계신 65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이라 그러자고 면이나 이런 데 가서 신청하면 이걸 줘요. 이 전철 무료예요. 이게 딱 되면 땡땡 소리 2번 나는 건 노인들이 표시해요. 노인 아니라 잘 모르시죠? 예, 그냥 거는 한 번만 땡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노인 거는 딱 되면 땡땡 2번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야, 난 이런 거 없이도 난 살만하다. 예? 근데 이거 안 쓰겠다. 그러다 요새는 써요. 열이 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 양양촌에 사는 그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이 언제 전철 탈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른들한테 똑같이 이걸 줘. 똑같이 줘. 똑같이. 그래서 그건 공평한 게 아니다. 그 어른들한테는 버스표가 아니라 택시표를 주라. 택시표를. 어?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이거 갖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아산 천안까지 갑니다. 춘천까지 갑니다. 마냥 왔다 갔다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대. 그리고 쓰는 사람이 얼마 썼는지도 몰라. 저가 이걸 쓰잖아요. 내가 얼마를 썼는지 몰라. 알아서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놈은 노인들이 안 나가지. 여기 도시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만 가지고 춘천 가지, 아산 가지, 온양 가지 다 간다니까요. 이거 무료라니까요. 하루에 100번 타도 되고 그래. 제한도 없어요. 무제한. 도시 어른들한테 이걸 주면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열받잖아 제가. 그래 도시 노인들한테는 어른들한테는 이런 거 주지 말고 택시표를 줘라. 택시표를. 장날요 산골에 사는 노인들이요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버스 타고 와가지고 장 보고 마냥 기다려요. 여름에 그 무더운데 그 버스 정류장이 요만한데 도시 버스 정류장은 에어컨이 빵빵 들어오게 요새 다 만들어놨더만. 그 시골 옛날 그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거기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 타실 돈이 없어서 안 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커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세요. 아주 어려운 노인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평생 아끼며 사셨던 그 어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택시 타면 못 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 아니 버스 기다린다고 이렇게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택시는 옆에 막 줄 서 있어요. 농촌에 가면 요새 시골에 가면 다 택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어른들한테 택시 타게 택시표를 줘라. 공짜로 탄다 그러면 타실 거 아닙니까? 그게 공평한 거지. 이걸 왜 주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안 쓰다가 승질나서 저도 써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해. 이런 돈이 왜 없습니까? 이런 돈 아껴가지고 친환경 농민한들한테 좀 더 주고 어렵게 농사 짓는 분들한테 조금 좀 지원을 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분들도 좋고 또 특히 친환경은 그렇거든요. 친환경 직불금을 확 높여야 돼요. 200만 원이 아니라 한 2천만 원 높여줘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 정도는 줘야 돼. 예.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 정책하는 분들 없어요. 언론 없어요. 있습니까? 저도 저 같은 학자가 또 드물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정부에다 대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쓴소리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좀 지원도 화끈하게 해라. 그래야 살 거 아니냐 이게 도대체가. 안 그러면 농지 다 풀어라. 농지 풀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소유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걸 팔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그럼 그걸 풀어줘라. 이게 말이 그렇지
지구상에 그렇게 농지를 푸는 나라는 없고요. 없기 때문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나라, 주요 선진국들은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농촌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선생님들이 유럽 여행을 뭐하러 합니까? 뭐 루블 박물관 보러도 가시겠지만, 도시 보러도 가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경관이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경관이 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가 밤새도록 얘기하라면 하죠. 유럽의 그 알프스 산이 이렇게 있고, 그 특히 오스트리아, 뭐 스위스 이쪽, 그 독일 이쪽 산 쪽 아름답잖아요. 초원이 쫙 전개되고. 그게 공짜로 그렇게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거기에 농민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 농업이 쌀농업이죠, 그죠? 유럽의 주 농업은 낙농업이에요. 젖소 키우고 소 키우는 게 주업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주 산업이 낙농업이기 때문에 그 낙농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농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는 소를 이제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이제 그 집 근처에서 키우다가 봄이 되면 전부 산으로 올려보내요. 그래가지고 1헥타 3,000평에 한 마리씩. 그래가지고 쫙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여름 내내 그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풀이 막 나면 지저분해지고 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소가 쫙 풀리면서 올라가가지고 뜯어먹으면서 초원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소가 미처 못하는 이런 것들은 농민이 직접 해요. 기계로 가고 낙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그렇게 하니까 그 일반 국민들도 내가 내는 세금을 농민들한테 그렇게 보조금으로 직불금으로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요. 내가 내는 세금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세금을 내는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농민이 2%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5%, 4.8% 됐다 그랬잖아요. 선진국은 2% 내입니다. 다 이상할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도 난 절반 이상으로 준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요. 우리는 준다 그러면 화끈하게 줄어버리잖아요. 대한민국 화끈해가지고 성지. 애 안 논다 그러면 화끈하게 안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0.87명 뭐 이렇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말하자면 낙농하는 농민들이 소를 키우면서 여름에 풀어서 초지를 관리해주고 그게 관광 자원이 돼서 관광객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그 낙농이니까 이제 그것도 소도 젖도 짜고 하면 그 치즈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유럽 여행하시면 도시를 한 발짝만 벌어나시면 와이너리,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치즈 가게 이런 데가 많죠. 농가에 농민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도 올리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자식들이 굉장히 긍지를 갖게 해요. 내가 농촌을 지킨다. 내가 환경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경관을 지킨다. 이거 긍지를 갖게 해줘요. 우습게 안 알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 나라 전체가. 여러분, 제가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전 한 10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뭐 일본말 잘 모릅니다만 NHK가 이제 그 호텔에서 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NHK 방에서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하는데 보니까 주제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은 못 알아듣지만 뭘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쫙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원자폭탄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고 아사자가 생기고 막 뒹굴고 난리가 됐었거든요. 저 나라가. 고구마. 일본도 쌀이 우리처럼 남아 돌아서 난리치는 나라입니다. 저 나라가.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쌀 문제 가지고 농민들이 아우성 치진 않아요. 정부가 수매해 주고요. 사료용으로 쓸 망정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다 해요. 그리고 논을 유지시켜 나가요. 네. 일본 놈들이 그런 거 잘해요. 나쁜 놈들이지만. 그 고구마예요. 고구마. 요새는 고구마 잘 먹지도 않는 놈의 고구마가 전쟁 후 말하자면 일본 전후 경제를 살리는데 1등 기여한 작물이다. 구황 작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고구마를 NHK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대국민 설득을 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독일 1년 내내 합니다. 농업의 소중성,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리고 식량 안보, 식량 조달하는 거 있죠. 환경 보존하죠. 더군다나 또 친환경 농업의 경우에는 생태까지 보존하죠. 먹거리 또 안전한 거 제공하죠. 얼마나 소중한 작업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경관을 또 유지해주고, 그렇죠? 관광 자원을 유지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요. 국가가 알린다니까요. 국가가 앞장서서 그런 위원회가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이라는데 그런 거는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거 배우지 말고. 지금쯤 할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통령을 시켜주면 하죠. 하죠.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듭니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데 저는 텔레비전을 저 같은 라떼 시대는 텔레비전을 볼 게 없습니다. 돌리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노는 거 하더라고요. 전파가 저렇게 많이 소용되는데 좀 이런 농촌의 소중함, 농민들이 어려움, 이 가치 이런 걸 좀 알리는 것 다 하면 몇백 분의 1이라도 좀 하지. 6시 내 고향밖에 없어. 6시 내 고향도 현장에 있는 진짜 농업 농촌 모습은 아니에요. 사례입니다, 사례.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리고 그게 너무너무 아쉽죠. 선진국들은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그거를 국가가 앞장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앞장서서 죽이는 작업하는 거예요. 국가가 앞장서서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유기농업이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걸 그동안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래야 잡수시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태 환경 보존이지 않습니까? 또 식량을 유지시켜 나가고, 농촌 지역 공간을 유지시켜 나가고. 여러분 대농만 살아남는다 그러면요, 농촌에 진짜 농민이 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겁니다. 쉽게 이렇게 예를 좀 말씀드리면 이 자연 생태계에서 힘이 세고 경쟁력이 있고 1등하는 사자나 호랑이만 살아남는 생태계라면 이 생태계가 존재할까요? 자, 요즘 시대는 경제학적으로도 WTO 체제니 저는 원래 경제학자입니다. 농업 관련해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1등해서 서울대학을 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1등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고 어떻게 하든지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어떻게 하든지 1등을 해야 돼. 살아남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1등 해야만 살아남아요. 만약에 쉬운 예로 생태계에서 1등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자나 호랑이만 살아남는다 그런다면 생태계 전체가 존재할까요? 절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쥐도 있어야죠. 토끼도 있어야죠. 뭐 고라니도 있어야지. 여우도 있어야지. 그래야 호랑이도 살아남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우리 사회에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뭐 지위가 높고 이렇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좀 착각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참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걸 많이 이제 깨닫는 건데요. 저는 농민의 소중함은 이제 농업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으로서의 농민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그건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쓰레기 치워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쓰레기 치워줘. 우리 거기까지 내려다 놓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냄새나고 그런다고. 그걸 맨날 치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맙지 않아요?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얼마나 고마워요. 또 택배, 요즘 뭐 택배 뭐 이거 한다고 뭐 보도도 많이 되더라마는 모든 게 택배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들 하시는 분들, 또 노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가치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힘든 노동,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땅 파는 일인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땅 파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만 같이 지내시면 제가 그냥 싹 빼줄게. 그러니까 한여름에 7월달, 6월달부터 6, 7, 8 이럴 때, 더울 때 우리 농장에 오시면 한 일주일 동안에 한 10kg는 빼드릴 자신 있어요. 간단해. 땅만 파게 하면 돼. 땅만 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랑을 좀 파시오. 이런 거. 나무 주변을 좀 이렇게 파시오. 정말 땅 파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다 기계로 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해야지 연세 높으신 분들이 땅 파다 하는 거 뭐 5분 하고 힘들어서 못 해요. 저 날씬하지 않습니까? 저 원래 뚱뚱한 체질입니다. 이게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 살찔 새가 없어요 요즘. 그래도 이 키에 작은 키에 60 한 1, 2kg는 유지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꽤 나갔죠. 이게 안 쪄. 겨울 되면 또 쪄. 그러니까 참 힘든 분들의 대한 가치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요 말씀 드리다가 이렇게 됐는데 친환경 유기 생태 농업의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기능들이 그걸 우리가 전공하는 분들은 농업 농촌이 공익적 기능 이렇게 합니다. 공익이라는 거죠. 공익. 이게 농민들이 바뀌어 줬으면 좋은데 말하자면 유기농 농사를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생산해. 그러니까 한살림 같은 데 하고 계약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생협하고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한살림 같은 그 매장이 원래 그 한살림이라는 생협이 그 돈이 많지 않은 소비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그 말하자면 음식을 먹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생활협동조합의 취지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커지고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솔직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찾는 그런 매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분들, 우리 도시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젊은 이제 부부들, 주부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한살림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농민도 살리고 소비자도 살리자 이런 취지. 생활협동조합이. 그래서 거기 생활협동 한살림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한살림에서 내가 생산하면 사준다 그러면은 생산해요. 합니다. 그래서 저농약 유기농이 아니죠. 무농약이 아니라 저농약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농약을 작게 치는 거지. 그 인증을 없애버리니까 그냥 관행으로 넘어갔대. 한살림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살림 매장에 가면 한살림 자체가 인증하는 과일, 사과 같은 거 나와요. 참외도 나오고요. 그건 저농약이에요. 그 자체 인증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관행 농업으로 바뀌지 않도록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작업도 해요.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생산하는 농민이 사과가 다 팔릴 수만 있다면 열심히 생산하죠. 저는 이제 생산량이 작을 거기 때문에 내가 생산만 해놓으면 팔릴 거다 또는 사주실 거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죠. 팔 거다 이런 거지. 그런 믿음만 있으면 열심히 생산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 규모가 큰 농민들 입장에서는 판로가 불안정하면 많이 생산하는 농민들은요 가락시장 와가지고 공매 처분하려고 왔다가 그냥 똥값으로 매기고 그러면 실망해가지고요. 그럼 친환경 농업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자꾸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안타까운 것은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친환경 매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우리 속초에 이제 이마트가 있는데요. 강릉에 하나 있고 속초에 있어요. 영동지방에는요. 이마트가 하나씩 있는데 큰 매장은 롯데마트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 그 매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이마트 가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코너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가 보다. 거기 제가 한 지금 7년째 되는 작년부터는 친환경 매장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다가 친환경 그 밑에다가 갭, GAP 아시죠? 갭. 그거는 친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GMO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사과를 딸 때 장갑
그 고무장갑을 끼고 따라, 이게 계비예요. 아니, 사과를 사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에다가 씻어서 먹지. 그게 인증이 계비예요. GAP. 소비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대통령 시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게 농약 팔아먹어야 되고 GMO 팔아먹어야 되는 사람들 로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게 사료에도 넌 GMO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아시죠? 게 사료. 우리 강아지 요새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 강아지 사료에도 보시면 외국 그 사료 같은 거 보면은요, 넌 GMO라고 써 있어요. GMO 안 쓴 게 사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거? 식약처에서 넌 GMO 표시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GMO 안 썼다는 표시도 못하게 해놨어,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안 없어져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없애라고. 안 쓰면 안 썼다고 표시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 그게 안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왜 안 되겠어요? 큰 식품업자들이 식품업계가 로비하는 거죠. 식약처에. 그러니까 윤 교수가 대통령 되는 수 외에는 없어요. 네. 김소은 선생님이 저로서는 가장 존경하고 평생 저희 멘토신데, 이 어른이 장관 하실 때도 그 없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까지 GMO까지는 못 나갔고요. 반대는 했지만 그분이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원년을 선포한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장관 하실 때. 네. 그것이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을 이제 말하자면 공식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게 그분이에요. 그게 벌써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게 지금 넌 GMO.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는 개보다 못해요. 개 사료는 논 GMO 표시라도 해줍니다. 표시만 해주자. 그리고 선택은 소비자가 알아서 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 못하냐.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 그 반농업적이고 반 그 환경적이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이제 됐다 그러니까, 전 진짜 선진국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고 WTO에도 우리 이제는 개도국 아니고 선진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래 됐으면 좀 이렇게 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선진국이 돼야 되죠. 선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농업 쪽 얘기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농업 문명의 전환이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썼어요. 그때 이미 다 얘기했어요, 이거. 저는 뭐 이 농업 문제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인데 자꾸 나이 먹어간다고 늦어질 것 같아서 10여 년 전에 농업 문명의 전환이라는 책을 저 앞에 보시면 썼죠. 이게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농업 문명의 전환이라는 책이죠. 네. 저 책에서 이미 다 언급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된다. 식량 위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말하자면 농업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다 많이 이제 얘기들을 했는 건데, 이런 거가 안 되니까 말로만 하다고 글로만 해서도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저 사실은 농촌에 내려가 사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답답해요. 저는 진짜 답답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건데 대단하게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측면에서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기아민재가 심각한 거, 우리 국민들은 피부로 전혀 못 느낍니다.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찔까를 우린 고민하고 이런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이미 그 부분에서는 선진국이 돼 있어요. 먹는 문제를 우리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걸 먹을 것이냐. 우리 비건도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건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75억이라고 하지만 식량 문제를 질적으로 양쪽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그나마 그 백성은 15억 내지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5억 이상은 식량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리고 기하선상에 헤매, 우리 텔레비전에 비쩍 말란 아이들 나오는 거, 아프리카 대륙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이런 나라들. 그런 아이들만 해도 10억 가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만 뭐 자동차 팔아가지고 돈 많으면 반도체 팔아가지고 돈 많으면 언제든지 먹거리는 국제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두고 보십시오. 이 기후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요. 우리가 뻔히 보잖아요. 지금 뭐 기후 얼마나 변하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지금 이 친환경 농사짓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비만 계속 오면 약을 잘 못 치고요. 벌레도 많아지고 균도 많아져요. 농사짓기 너무 힘들어요. 점점 농민들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은 계속 오는 것이고, 또 중소농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또 나이 많은 사람 없어지잖아요. 작게 농사 지어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옛날 사람들은 손으로 땅 팠겠지만 지금 그렇게 농사지려 해가지고 아무도 농사질 사람 없어요. 네. 그게 중소농이 몰락해요. 중소농이 몰락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 지역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이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왜 비싸졌을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비싸졌지. 사람이 몰리니까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 가면 아파트 너무너무 싸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싸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 농촌 도시, 속초에 강릉 다 포함해서요. 그 장기적으로 예측한 거면 속초 강릉도 다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중소도시까지 다 없어지면 전부 사람이 어디 산다는 거예요, 여기? 큰 도시에서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근경, 수도권, 뭐 대전 근방 좀, 부산도 뭐 자꾸 준다 그러던데. 다 몰리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도 제가. 이런 걱정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라는 분들이 안 하니까 생각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들만. 바보 소리 들으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농업 농촌 소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현역 있을 때는 못 갔지만 은퇴하고는 가서 산다. 작은 농사라도 지으면서 생태농업 한다고 저러고 산다. 다 윤 교수한테 박수 칠까요? 속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났다. 잘해봐라. 그런 분위기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이런 게 더 많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건 뭐 다 각오한 얘기지만, 그런 거.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해요. 친환경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빨간 그 기후환경 생태 변화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 여기 저 맨 아래 여기 써놨잖아요.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 농업 문명 전환을 위한 사회적 운동이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시작되어 왔습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이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 종자를 보급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토종 종자. 이 종자가 여러분 1년 쓰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청양고추, 매운 고추, 그 종자 씨앗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아시나요? 몬산토 만든 겁니다. 몬산토가 다국적격. 네. 그런데 그런 씨앗은요 매년 샀쓰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거기서 씨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거기도 F1을 뿌리면은 안 나와요. 그걸 터미네이터 종자라 그래요. 터미네이터. 매년 샀쓰게끔 만들어요. 종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토종을 우리가 키우게 되면은, 옛날 농사가 다 그랬잖아요. 금년에 이렇게 씨 받아가지고 놔뒀다가 보관했다가 다음에 농사 짓는 게 농사잖아요, 원래. 그게 토종 농사입니다. 토종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토종 종자를 보호하는 분들은 100%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종 종자를 주로 합니다. 그거 조금씩 키우는 거는요.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사업이라고,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러니까 양양 고성에서 생산된 것은 강릉 속초에서 먹자. 가능한 한. 근데 그 양이 이제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생산량과 소비량이 안 맞죠.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건 안 맞죠. 요 근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라도에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로컬 푸드 사업을, 말하는 가까운 지역에서 먹는 거를
이제 지역에 있는 해남군, 뭐 강원도 무슨 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는 주로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로컬 푸드 사업, 공공 급식 사업도 하고 있고요. 반 GMO 운동, 그다음에 이제 식량 주권 운동, 식량 안보 운동이라고 안 하고 식량 주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우리가 좀 하도록 해주라, 그런 겁니다. 우리 농업 정책이 우리 마음대로 못해. 보조금 한 푼 주더라도 다 WTO 체제 간섭을 받게 돼 있고 규정이 있어요. 왜 원조도 못 주게 돼 있어요. 허락받고 주게 돼 있어요. 원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 줄 때는 그게 이제 그 차관 형태로 줬죠. 차관.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원조를 막 주게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쌀 남으니까 파키스탄 어려우니까 주고 뭐 우크라이나 주고 막 이렇게 못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운동. 또 CSA라고 꾸러미 사업 아시죠? 이런 것도 다 농업문명 전환 운동입니다.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아이컵 다 마찬가지고요.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모르죠. 공정무역 커피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도농직거래, 장터, 도시농업. 도시농업도 아시죠? 예, 도시 근교에서 또는 도시 지역에서 작은 텃밭이나 이런 걸 하면서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체험하고 아이들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농자 들어간 재단, 대산농촌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보그룹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FTA 맺고 말하자면 시장을 개방하면 자동차 회사나 반도체 회사는 덕을 볼 거 아닙니까? 이득이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가 어차피 무역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을 또 꽉꽉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보는 기업이 재단이라도 만들어서 농 관련 재단이라도 만들어서 농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개방을 하면.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농업이나 농촌이나 농민에다가 뭔가 기여하기 위한 재단 같은 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가 그 삼성전자의 부사장 하던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너네 회장한테 좀 얘기 좀 해라. 야, 삼성 농촌재단을 좀 하나 만들어라. 돈 그거 100억만 들이면 된다. 100억이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안 해요. 근데 이 교보그룹이 이걸 해요. 교보 저 책방하는 그 그룹입니다. 그거는 농업하고 자동차 팔아먹는 회사도 아니고요. 거기는 보험하는 회사더라고요. 책방하고. 거기 신용호 회장이라는 분이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철학이 있었어요. 그 회장 초대 만드신 어르신인데 그분 호가 대선이에요. 그래서 당신 이름 따가지고 자비로 20억을 35년 전에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대산농촌재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기업이 만들어 놓은 농자 들어간 우리나라 유일한 재단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 저거 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작은 사업들. 거기에도 운동하시는 우리 그 원장님 같은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요. 정말 좋은 그 활동가들이에요. 그 봉급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일들을 하셔요. 제가 거기 일을 많이 도와드리죠.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문화센터. 제가 사실 우리 강선 원장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잘 몰랐죠. 뭐 저도 이 외에도 모르는 운동들이 많죠. 그죠?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나요? 우리 저기 식생활 개선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김정덕 교수가 하는 슬로푸드 운동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다 말하자면 농업 농촌과 관련된 그런 운동들이에요. 근데 이게 작아요. 그러니까 6시 내 고향에 그 쓸데없는 거 농촌 찾아가가지고 이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유기농 아카데미 이런 걸 해야지. 여기 많은 사업들 하는 거 이런 거 사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소중함을 가르치고 보급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농업 문명을 바꾸기 위한 이런 소중한 이런 운동들이 도시에서도 활발하고 농촌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농민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생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해 주는 걸 누군가는 소비해 줘야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함께 가야 됩니다. 친환경 농업 문명을 바꾸려면 말하자면 시대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게 다 합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숫자가 매우 열악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다 합쳐도 5%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점 우리가 확대해서 유럽 수준으로 한 20-30%까지만 가자. 20-30%까지만 가면 굴러간다.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꼭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가시는 거니까
그 이제 그 뭐죠 마트 같은 데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럽은 그 유기농 제품 그 마크가 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오. 그 비오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20~30%의 소비가 엄청나죠. 우리는 1~2%, 2~3%가 안 됩니다. 유기농산물이요. 근데 유럽은 20%막 3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도 벌써 활성화되죠. 시장도 커져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계속 찾죠. 가격도 일반 농산물보다 조금 비싸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소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생산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같이 사는 거죠. 소비자도 살고, 응? 농민도 살고, 우리 환경도 살고, 경관도 살고. 그래서 저는 5%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열악한 다 합쳐서 그럴 겁니다. 이거를 10%, 20%까지 늘리자. 그래서 이게 농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소비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와줘야 된다. 조금 뜻있는 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1%씩 매년 늘려가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우리 정책도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알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좀 소중한 가치도 좀 알리고 이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진짜 이렇게 환경도 살리고 기후 환경 변화 지금 난리인데 이거와도 다 직결되고 우리 먹는 거 안전성과 관련된 거 말할 것도 없고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죠? 유기농산물로 바꿔요. 예, 그 먹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건방지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좀 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작게 살 줄 아는 공동체 의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산다는 그런 생각, 행동은 못하더라도 생각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1등만 하려고 하니까 전부 남을 밟고라도 1등 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만 윤 교수는 지구를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딴 생각하는 사람 이 지구에서 못 사니까 떠나라 근데 그래서 지구는 못 떠나고 서울은 떠났죠. 좀 능력이 되는데 작게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크게 사는 것보다 능력이 되는데도 작게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좀 작게 살 줄 아는 거.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작게 갖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되지만 제가 주례를 많이 했잖아요. 제자님들 주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가면은 그냥 좋은 얘기만 많이 해. 싸우지 말고 팥불이 되도록 싸우지 말고 나는 못해. 자기도 못하면서 말은 그렇게. 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작게 살 줄 아는 공동체 의식 갖자. 그 다음에 김성훈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요. 제목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더 먹고 싶을 때 좀 그만 먹어라. 좀 더 가지고 싶을 때 그만 먹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 막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사회 전체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바꿨으면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렇죠?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뭐 권력이 센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많이 소중한 게 절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 우리가 볼 때 힘드신 일을 하시는 분들을 경외해야 돼요. 그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저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글도 그렇게 쓰려고 애를 쓰고요. 그래서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연 물론이고요. 생태, 자연과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배려해야 되는 거죠. 막 파괴하고 막 쓰고 그냥 농약 막 치고 제초제 막 뿌리고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이게 서서히 진행돼야 되고 저는 1% 높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굉장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미 말하자면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 사업들이 점점 커지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우리가 정부도 도울 수 있으면 조금 돕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제가 그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